자, 들어오세요. 모두 다시 들어오세요. 다시 비디오를 켜주세요. 예, 좋습니다. 화면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나는 거래는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을 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얘기는 왜 써니가 사과를 못 사 먹을 수도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과 파는 가게를 찾는데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가게를 찾는 비용이 거래 이득보다 크면은 그러면 차라리 그냥 딴 거를 사 먹고 사과를 안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변형으로 나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놨는데 왜 써니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솔로로 지내기로 했을까? 이거는 함께 보낼 만한 파트너를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욕망의 이중적인 일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페니실린과 인슐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네가 원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원한다. 이걸 욕망의 이중적인 일치라고 합니다. Double coincidence of wants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을 네가 원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페니실린을 내가 원하고 그런데 이걸 만일에 크리스마스를 보낼 파트너에 대입을 하면 나랑 같이 지내는 거를 내 파트너가 원하고 내 파트너가 가지는 걸 내가 원해야 되죠. 서로 그것이 합의가 돼야지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런 파트너를 찾는 것 자체도 어렵고 찾아도 어떻게 지낼 것인가 하는 내 협상에 실패하거나 또는 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서로 믿음이 충분히 쌓이지 않아서 같이 지내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죠. 거래라는 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나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거래에는 비용도 든다는 원칙과 연결이 됩니다. 거래를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탐색하고 거래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시켜 나가는데 이때 탐색, 협상, 계약, 이행 이 모든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거래 비용이 거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크면 그 거래를 사람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거래 이득이 거래 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거래를 촉진해서 상호 거래로부터 이득을 얻으려면 교환과 분업의 이득을 충분히 누리려면 거래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거래 비용은 거래 제도에도 의존하게 됩니다. 거래 제도에도 의존한다라는 것이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시장과 관련이 됩니다. 거래 제도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거래 과정에서 서로 지키기로 합의한 어떤 규칙 같은 것을 우리는 거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 거래 규칙을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거에 합의는 일종의 그 자체도 거래지만 거래를 위한 상위 거래라는 점에서 일종의 메타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거래를 할 때는 이런 규칙을 서로 지키자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시장과 화폐는 중요한 거래제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라는 얘기를 갖다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규칙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 규칙을 따르면 나도 그 규칙을 따르게 되는 그런 걸 갖다 자발적으로 그런 제도는 자발적으로 유지되고 또 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과 화폐가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거래를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크리스마스 솔로들이 그대로 남는 이유는 상대를 잘 못 찾아서 그렇죠. 그러면 상대를 잘 찾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발견하는 게 좀 더 쉬워지려면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장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사람이 거래를 위해서 모여서 서로 거래할 상대방을 찾는 장소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적절한 거래 상대방을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남학생은 여학생, 적당한 여학생을 찾고 여학생은 적절한 남학생을 찾을 때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인하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아직도 솔로인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여기서 서로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찾아보자라고 하면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사실 크리스마스 솔로를 숫자를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시장의 기본 논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다 이 자리로 모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거래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두 목수의 얘기를 했었죠. 두 목수도 사실은 평소에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알면은 그런 거래를 쉽게 할 수 있죠.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런 과정은 시장에서 이루어지기가 더 쉽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림은 나는 이거를 통해서 얘기한 겁니다. 시장 거래 이득 여기에서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화되어 왔다라는 걸 얘기했고 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돈에 대해서 나는 킹스 캐스터 5를 여기다 인용해 놨는데 이건 옛날에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90년대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여기서 나는 배추와 독수리 경우를 갖다 얘기해 놨는데 이건 이런 겁니다. 나는 어떤 낡은 성 앞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검을 찾으려고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구리에는 배추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독수리가 못 들어가게 해서 배추를 주니까 안 받습니다. 문도 안 열어줍니다. 아차, 내가 머릿속에서 독수리는 육식동물이었었지 배추를 받고 열어줄 리가 없지. 정육점으로 쫓아갑니다. 이 배추 줄게 고기 소고기 한 것만 주세요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난 배추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그래요. 생선이라면 몰라도 쫓아갑니다. 생선 장수에게. 아니 거기서 배추를 주니까 거기서 생선과 바꿔줍니다. 그 배추를 가지고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랑 바꿉니다. 그 소고기를 독수리에게 주고 문을 열어서 가서 내가 구하려고 그러던 보검을 찾아냅니다. 결국은 배추를 보검이랑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여러 단계를 갖다 돌아다니는 거래 비용을 내가 부담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거래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경우에 상품 X를 상품 Y로 바꾸는 중에 상품 X를 먼저 화폐 M으로 바꿔가지고 상품 Y로 바꾸는 것이 허락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배추를 들고 무조건 배추 장사한테 가서 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독수리에게 갑니다. 독수아, 이거 하고 문 좀 열어줄래? 네가 이 돈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고기든 뭐든 다 사 먹을 수 있어. 그러면 독수리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 곧바로 보검을 구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화폐는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장도 거래 비용을 줄여줍니다. 화폐도 거래 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럼으로써 뭐가 이루어집니까? 거래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서로 협력하고 거래 교환의 이득과 분업의 이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시장과 화폐를 발명했을까? 거래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미스와 분업에 대해서 스미스는 사실은 이러한 분업의 활달이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과 분업을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게 국부론의 요체입니다. 여기서 분업은 국부를 향상시키는 원동력이다. 분업은 시장을 발달시키고 시장은 분업을 더욱 촉진시킨다.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국부의 원천입니다. 써니는 왜 사과를 일부러 사지 않을 수도 있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거래 이득을 가져오지만 거래 이득을 자기 편에 유리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읽은 소설책을 중고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 나는 10,000원만 받아도 돼.
사는 사람은 2만 원까지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00원짜리를 얼마든 중간에 얼마든 15,000원에 주고 서로 사고 팔면 양쪽이 다 5,000원씩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거저줘도 안 가져갈 거야 라고 사는 사람이 튕겨봅니다. 튕긴다. 파는 사람은 이건 엄청 소중한 거야. 2만 원 줘도 안 팔 거야 라고 또 튕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경우에 전략적으로 자기 행동을 조작을 해냅니다. 그런 수 많이 봤죠. 거짓이 어떤 때는 진실을 갖다 뺨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사실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 이득이다라는 건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둘이 서로 합의해서 공동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공동으로 만들어낸 거라서 누가 만들어냈다고 이걸 인위적으로 가를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원인이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가 나올 때 어느 한쪽만을 원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요. 그거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결과가 좋으면 내 덕이고 결과가 나쁘면 네 탓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내가 예를 들어놨는데 자녀가 말을 잘 듣고 뭐 할 때는 겁봐 나 때문에 저런 자식이 태어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그 말은 맞죠. 사실은 아빠가 없으면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가 그 자식이 잘 안 되면 거봐 너 때문에 저런 못된 자식이 태어났어라고 얘기해요. 그 말도 맞긴 맞죠. 어머니가 없었으면 자식이 태어났을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가를 수 있느냐? 가를 수는 없습니다. 좋으면 잘하면 내 덕이고 못하면 네 탓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리학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H2O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죠? 수소 2개의 산소 원자 하나가 합쳐져서 물이 됩니다. 물은 H나 또는 O가 갖고 있는 수소나 산소가 가지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 물이라는 성격이 좋으면 수소가 산소에게 겁봐 내 덕이야. 나쁘면 네 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랑 같습니다. 사실은 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여러 부모를 갖고 실패는 고아가 된다. 그 말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가 잘 되면 서로 내가 그거 했어 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서로 아버지인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떻다고? 서로 내 탓은 아니야 라고 그러면 그 실패는 고아가 된다는 말은 부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걸 초래한 사람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부모도 또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래 이득이다라는 거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거래 이득이 나왔을 때 이건 내 덕이야. 내가 다 차지해야 돼 라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설명해 놨습니다. 갈나무, 등나무는 서로 동글식물로 감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것이 서로 얽혀있는 관계를 우리가 갈등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컨플릭트는 컨은 함께 있다는 얘기고 플릭트는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사람이 왜 부딪히느냐라는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겁니다. 함께 있으려면 싸우지 말든지 싸우려면 떨어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왜 함께 있으면서 싸우느냐.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야 거래 이득이 생깁니다. 거래 이득이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노사 간에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노사가 협력하면 서로 거래 이득이 생깁니다. 그 거래 이득을 누가 더 차지하느냐고 싸우는 겁니다. 형제 간에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형제 간에 같이 있어야 생기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 어느 형제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이득은 그 거래 이득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퍼즐 1에서 방학이다라는 걸 1개월씩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거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습니다. B를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이 거래를 갖다 한번 봅시다. 이 거래를 가지고 야 가만히 있자 결국은
A부가 더 가져가네. 한 달간 방학을 하고도 더 가져가네. 사실 그러면 더 가져간다면 방학은 나한테 더 많이 줘야지. 방학은 똑같이 한 달씩 가져가는 거는 불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른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불만을 쏘사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저 사람 슈를 걸었어. 그러면 너한테 한 달 방학을 더 가져오게 해줄게. 나한테 매년 동양가구 하나씩만 바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최고로 얼마나 방학을 늘릴 수 있을까요? 방학을 상대방의 방학을 A, B의 방학을 한 달 동안 줄이면은 보름만 줄이면 동양가구 하나가 생기죠. 그만큼 내 방학은 한 달 늘릴 수 있죠. 따라서 벼랑 끝 전술로 상대방의 방학을 한 달에서 한 시간으로 최대한도로 맥시멈으로 줄여주면 자기는 한 달 방학을 석 달 방학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상상이 갑니까? 그 늘리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소삭질 해가지고 서로 싸움을 시킵니다. 너 손해보고 있는 바보처럼 손해보고 있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방학을 늘려달라고 비리 이제 주장을 하면서 버티면 A부는 거기에 수긍을 할까요? 가만히 있자. 내가 사실 능력이 2배라서 방학을 만들어도 내가 더 많이 기회했는데 저쪽에서 방학을 하자라고 얘기해? 그럼 방학 안 하고 말지. 방학을 1시간만 가지라고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내팽개칩니다. 그러면 그 협력이 깨집니다. 서로 아무도 방학을 못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우려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각오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입니다. 장화냐 도로 포장이냐라는 문제에서도 사실 알박기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할 때 자기 몫을 내지 않는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포장을 할 때 나한테 돈 좀 줘라고 이렇게 억지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를 여기서는 알박기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그마한 집이 여기 한 군데 있죠. 이거는 뭐 꼭 실패한 케이스가 아닐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큰 공장을 질 때 요 땅에 집을 내놓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주변에서 집을 이런 식으로 질 수밖에 없었지요. 사실은 이런 알박기가 아니라 진짜로 알박기를 해서 도로를 갖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예도 많이 있습니다. 개발될 땅에 조그마한 땅 몇 평짜리 땅을 해놓고 여기를 팔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100만 원을 사놓고 1억 원을 줘도 안 판다라고 10억 원을 내놓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일이 있을 수 있죠. 도로 포장을 하면서 자기 무임승차를 할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팀워크에 어떤 팀 과제를 내는데 팀 과제에서 자기는 하나도 기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팀 과제를 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명분이 있을 수 있죠. 마치 도로 포장을 안 하는 것도 비슷한 명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내려고 하면 나한테 특별한 혜택을 줘. 또는 이것을 갖다 도로 포장을 하려면 나한테 돈을 줘.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면 장화를 사는 비용 200만 원 대신에 포장을 하는데 100만 원만 들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자가 장화를 사는 20만 원 대신에 10만 원어치의 포장을 내므로써 사실 상당한 거래 이득이 존재하거든요.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니까 서로 협력해서 도로를 포장하면 100만 원만큼 거래 이득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를 빠져도 나머지 사람들이 18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공사를 할 거야. 그럼 내가 저 도로 포장을 반대해보자. 나는 돼지띠라서 진흙탕길이 더 좋아. 라고 반대를 하면 저 사람들이 80만 원의 이득을 위해서 그중에 일부를 나한테 양보하고 도로 포장을 하지 않을까. 40만 원만 나한테 줘. 그러면 나는 돼지띠라서 원래 도로 포장을 싫어하지만 전체를 위해서 내 희생하겠지. 희생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거저 희생할 수는 없잖아. 나한테 40만 원만 줘.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하다가 실패한 거죠. 여기 이 집에 대해서 상당히 큰 돈을 요구하다가 아이 그러면 마라 하고 그냥 나머지에다 빌딩을 줘버리고 말한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사과의 생산과 소비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할 때 결정의 주체가 개인인가 국가인가를 얘기합시다. 내가 개인이냐 국가냐라고 하는 건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의 모임인 시장에서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서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 국가라는 개인의 어떤 관료 조직에 의해서 정부에서 그걸 결정하느냐 얘기입니다. 개인과 국가라는 말 대신에 시장과 정부라는 말을 넣는 것이 더 적합한 말일 겁니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경제를 우리는 시장 경제라고 하고, 그러지 않고 국가 또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계획 명령 경제라고 합니다. 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와 공산주의 계획 명령 경제를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시장 중심이냐 정부 중심이냐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사유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시장 활동을 통해서 누가 명령하지 않고도 생산과 소비를 그냥 시장에서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을 공유하고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를 결정해 놓은 겁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형과 혼합 형태가 존재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다르냐를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과가 생산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비자는 마지막 사과의 효용이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했죠. 그것과 돈 1,000원의 효용을 비교해 가지고 사과를 몇 개만큼 사 먹을 건가를 결정합니다. 농부는 마지막 사과의 비효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용과 돈 1,000원의 효용을 비교해 가지고 사과를 더 싸게 생산해낼 수 있으면 그건 생산을 합니다. 결국은 생산자의 비효용과 소비자의 효용, 한계 효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사과의 생산량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누군가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20유틸만큼 사과로부터 마지막 사람이 효용을 느낀다면 어떤 사람인가는 20유틸보다 적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걸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 말하자면 사과가 자동적으로 생산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소비자의 효용이 생산자의 비효용보다 큰 한에서 거래 이득이 모두 소진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시장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네가 더 싸게 생산하면 네가 더 생산을 해봐. 나는 그럼 더 사 먹을게. 해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냐면 생산자의 비효용과 소비자의 효용이 일치되는 수준까지 생산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효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소비를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농부는 비용을 가장 낮추는 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다 싼 것을 소비자가 가장 적합하게 소비하는 경향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달성이 되는데 국가가 결정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로 넘어갑시다. 국가는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론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시장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 이게 공산주의의 이상입니다.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 같은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좀 더 부자 거를 갖다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분배한다. 필요가 같으면 똑같은 소득을 누리게 한다. 능력이 같으면 똑같이 기여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어디서 바틀렉에 걸리느냐 하면 능력과 필요를 누가 보고하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능력을 누가 평가할까요? 필요를 누가 평가할까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보고해야 하면 사람들은 능력은 과소평가하고 과소보고하고 필요는 과다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 전선에 가서 군대를 지킬 사람, 아우지 탄광에 가서 일할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나는 적성에 맞지 않아요. 내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내 능력은 편하게 사무보는 거지 군대 가서 빡세게 군 복무하는 거는 내 적성에 맞지 않아요. 능력이 아니에요. 소비하는 거? 나는
예, 많이 필요해요. 텔레비전이 적어도 100대는 필요해요. 하나는 여기다 놓고 하나는 저기다 놓고. 능력은 과소보고하고 필요는 과다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국가는 그걸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 누구나 다 군대 갔다 와. 누구나 아우지 탄광을 갔다 몇 개월은 갔다 와야 돼. 필요? 그러면 똑같이 나눠 먹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하대 학생들이 점심 식사를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해야 할까?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식당과 음식을 선택하고 식당들이 자유롭게 음식을 준비하면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지 않을까? 비효율과 낭비가 생기지 않을까? 이를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 특히 인천시에서 인천시 학생 담당국 오찬과 정도에서 학생들의 선호를 미리 조사하여 쿠폰을 나누어주고 식당은 할당된 음식을 미리 준비하도록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비효율과 낭비가 없어지지 않을까? 물론 식당에는 어떤 식자재를 얼마만큼 하는 것을 협동농장에다 미리 또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돼지고기 몇 근을 어느 식당으로 배달할 것 또는 배추 몇 포기를 어느 식당으로 배달할 것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국가가 하느냐 시장이 하느냐 이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산해야 되느냐. 개인과 시장은 사실은 식당은 학생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원가와 가격을 고려하여 식자재의 메뉴를 조정합니다. 학생들은 대기 시간과 가격을 감안하여 식당과 메뉴를 선택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도록 조정이 됩니다. 이러한 조정에 의해 학생도 식당도 원하는 수량만큼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계획과 명령할 때 시청의 개입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식당에 어떤 식단의 생산을 명령하면 식자재를 적시에 공급해야 되고 이를 위하여 농수산축산업에 필요한 자본과 노동을 또 배정해야 됩니다. 더욱이 소비자나 생산자는 전략적으로 자기의 능력과 필요를 왜곡시킵니다. 이걸 왜곡시키는 걸 감시하고 간파하고 때는 명령으로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제법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보면 명령경제에서는 인센티브가 결국은 약화돼가지고 생산을 늘리거나 물자를 절약할 동기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게 이상대로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져간다는 대로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러시아랑은 달리 등소평 시대에 사실은 농업혁명을 거쳤습니다. 농업혁명은 1979년에 일어났는데 1979년에 농업 부문의 초과 생산물을 당에다 바치고 남은 그걸 노르마라고 합니다. 일정한 할당량을 바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고 시장에 갖다 팔아도 좋아. 초과 생산물을 네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는 농부들이 공산당에서 준 명령을 초과해서 생산해내는 게 온전하게 자기 것이 됐습니다. 따라서 생산물을 생산할 때 좀 더 나은 영농 방법을 선택하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불과 5년 사이에 중국의 농업 생산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인구가 10몇 억이 되는 나라에서 농업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건 엄청난 양의 농업 생산물이 남아돌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고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됐습니다. 농업 생산량이 5년 만에 2배로 됐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과거에는 생산할 수 있었던 거에 반만 생산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 전체로 n분의 1만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할 때는 10억분의 1만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능력에 따라서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공한 예를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나 친구 사이에서 우리 형제는 굉장히 우애가 좋으니까 앞으로는 월급날이면 전부 월급을 갖다 쌓아놓고선 n분의 1씩 나눠 갖기야 또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 그런 것이 되는 경향이 있느냐? 없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가장 밑에서 형제들 사이에는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독립하고 나서는 어렵습니다. 친구들도 어렵죠.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비슷한 것을 갖다 추구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인도에 어떤 공동체 운동이 있고 스페인에도 무슨 공동체 운동이 있고 뭐 어떤 종교단체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통일교라는 운동이 있었죠.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과의 생산을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이렇습니다. 1990년대 초에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함으로써 사실상 시장경제가 지구상의 유일한 경제체로 남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장경제에서도 정부가 시장을 보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채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자유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하되 사회주의적인 요소의 바람직한 점을 정부가 나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시장을 보정하는 그런 혼합경제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나는 이제 사과의 가격이 왜 1,000원일까라는 문제를 지금부터는 하기가 조금 어렵겠네요. 그래서 퍼즐 5, 6, 7에 해당하는 문제는 뭡니까? 할 수 없이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퍼즐 5, 6, 7은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이 돼서 더 이상 하기가 어렵네요. 이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라서 너무 서둘러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의 가격은 왜 1,000원이 되었을까라는 문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퍼즐은 이제는 문제를 다시 내야 되겠네. 이 퍼즐 1에서 4까지 원칙 1에서 4까지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금주, 토요일, 일요일에 그 퀴즈 7문제, 8문제 뭐든 하여간 문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7원칙 8문제가 아니라 4원칙 8문제가 되겠네요. 4원칙밖에 못하겠네요. 5, 6, 7원칙을 오늘 배우지 못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내가 그 뭐를 할 때 뭡니까? 공유를 일단 중지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공유를 중지. 내가 아까 첫 번째 시간 할 때는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녹화 동영상을 올리기는 하지만 그 두 번째 시간 거 그러니까 4시 15분에서 한 부분만 녹화 동영상을 올려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깜박 녹화하는 거, 기록하는 걸 잊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사실은 엄군이 이렇게 그 퍼즐을 푸는 거, 빨간 모자, 하얀 모자 퍼즐 푸는 것 같은 거를 녹화해뒀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모두 손을 흔들면서 좀 퇴장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4주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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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고맙습니다. 많았습니다. 네.